힐링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물리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는 당연히 뭐 물리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다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이해하고 만족해. 철학에서도 어떤 특정한 철학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철학자 사상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고, 그냥 요 정도 이해했으면 충분히 이 세상과에 대해서 다 이해한 거야. 요 정도로 되는 베스트셀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되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데,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론 저희 둘 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책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많아진 시대에도 준코님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꼭이라는 거를 논리적인 그 필요성의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좋은 사상가들, 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면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책도 그냥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던 것들, 그것 속에는 진짜 우리의 이 범상한 지성으로는 결코 스스로 떠올리기 힘든 그런 폭발적인 비판의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철학이든 과학이든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물론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죠. 근데 책을 통해서 접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그걸 접하려면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긴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책 읽는 게 아마 더 빠를 거고, 그리고 영상은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책은 계속해서 내가 돌아가면서 내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물론 영상도 되돌릴 수 있지만 되돌리지 않게 되는 그 심리적인 작용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는 독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고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 포인트에서 좀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혹시 우선적으로는 고전이 사실 좀 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읽었을 때 난해하고 어렵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전이란 책을 어렵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책들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독해력을 충분히 잘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의 뇌라는 게 되게 유동적이어가지고 어려운 걸 계속 보면은 어려운 거에 맞게 뇌가 어느 정도 변화하거든요.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미 한 10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근데 그 어려운 걸 마주하는 게 당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장 힘든 걸 피한다는 거죠. 당장 고통스러운 거는 말 그대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 더 쉬운 거를 찾아야 돼 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게 되는데, 한두 번 회피하다 보면 계속 회피하게 되고, 어려운 것에 맞는 형태로 나의 그런 습관과 어떤 뇌와 독해력과 그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 어려운 것을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의 굶뜬 도전으로부터 장기적으로는 점차 어려운 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문장이나 책이 어렵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무슨 문장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냥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는 다 상대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되게 난해한 책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근데 들레즈 전문가들은 들레즈 글을 아무렇지도 않게 쓱쓱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 있고, 저는 물리학 교양책만 읽어도 어려워요. 저는 너무 어려운데 막 뭐 비선형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막 너무 머리가 아파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익숙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백 페이지씩 읽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축적해왔던 것에 따라서 어렵고 말고가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축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축적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뭐라도 축적하는 게 좋아요. 뭐 아무것도 축적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쉬운 거는 축적이 안 되거든요. 그건 축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그때그때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편하게 느껴지는 거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불편하게 생각해야 무언가 다른데?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극복하면서 내가 변화하는 건데, 어려운 걸 도전해야 축적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책들을 읽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고전을 읽는 것과의 차이점이랄까요? 환기의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 세계로 다가가는 것을, 일단 그 스몰 스텝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 번에 커다란 것을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그것을 교두보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닌 책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두보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넘어가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기초적인 내용에 어느 정도 충실한 지점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읽는 사람들을 속여서도 안 되고,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고 그게 끝이야. 이걸로 이미 됐어. 너는 이미 다 괜찮은 책 다 얻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책들은 안 좋은 거라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일단 하나의 의문을 일으켰고 그랬으니 그럼 다음 더 깊은 의문으로 넘어가 볼까? 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책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베스트셀러의 의미는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책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되게 많은 베스트셀러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사피엔스, 저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총균세, 철학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베스트셀러들 저 다 되게 좋은 책들이라 생각해요. 그 책들은 다 어떤 완결적인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커다란 그림을 제시하긴 하나 그 그림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분야에 더 호기심을 촉발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책들이라 생각해요. 근데 소위 힐링류라고 불릴 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지식 분야에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힐링류 소설이라고 한다면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힐링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물리학이라고 한다? 요 정도 물리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는 당연히 뭐 물리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다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고 만족해. 철학에서도 어떤 특정한 철학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철학자 사상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고 그냥 이 정도 이해했으면 충분히 이 세상과에 대해서 다 이해한 거야. 이 정도로 되는 베스트셀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되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데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혹시 이제 춘코님이 생각하는 최악의 독서법이 있을까요? 최악의 독서법이요? 책을 빨리 읽는 거. 최악의 독서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느리게 책을 읽는 사람이거든요. 이 책을 느리게 읽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학문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인문학에서. 뭐 문학이나 역사 이런 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엄청 다독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읽는 거는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임계점의 속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기만적인 활동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해한 게 없는데 이해한 게 그렇게까지 내 삶에서 중요한 의미도 갖지 않고 나를 바꿀 힘도 갖지 않는데 그냥 그 책 읽는 행위 자체가 나를 바꾼다라는 식으로 지레짐작하고 자기를 기만하면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많은 걸 얻었다. 사실 얻은 거 없거든요. 그 정도 속도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좋은 독서는 돌뿌리를 만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딱 지나가다가 내가 생각 못 해봤던 건데 이거 신선하다. 이 부분 잘 이해 안 된다. 이런 돌뿌리들. 그 돌뿌리들을 만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둘러보면서 깊게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좋은 독서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달에 제가 책 100권 읽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하는 류가 어떻게 보면 속도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독서법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진짜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면 춘코님은 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막 밑줄을 친다든가 끝나고 나서 독후감을 쓴다든가. 저는 그 책의 중요 부분들을 다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면서 읽습니다. 컴퓨터가 있을 때는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에다가 다 메모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구절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드는 생각들을 또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적어놓고 그래서 책을 한번 다 읽고 나면은 한번 다시 훑어봅니다. 그러면은 진짜 정리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계속 적으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내가 정말로 이 책을 잘 소화하면서 읽어 나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활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좀 추천드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이어서 춘코님이 청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문학책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문학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추천을 뭐 믿을 건 아닌데 저는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라는 책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되게 어린 시절에 읽었었던 책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 어떻게 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탈피하게 되는가, 그다음에 진실을 갈구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진실의 무력함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는가, 의미를 추구했던 사람이 그 의미의 부재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공산 정권 치하의 체코의 현실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진짜 호소력이 되게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춘코님의 또 인생책이 있을까요? 제 인생책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철학과에 가기로 결심하기도 했고 제가 읽은 모든 책 중에 가장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책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주요 개념들을 다 자기가 새로 만들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럼 어쩌면 우리가 한국말로도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개념을 되게 당연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고 철학과에 갔거든요. 제 인생책입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철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다른 철학자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배워서 하는 말이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전제들까지 파고들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되게 많은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생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전제 자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당연한 전제인데 과연 2일까?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철학적인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정답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춘코님은 철학을 공부하면 뭔가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 찾았고 그 어떤 사람들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꾸만 의혹에 휩싸이게 되는 게 철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더 새로운 생각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점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데 근데 그 혼란스러움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편안함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카오스라는 것도 거시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되게 평형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일상에서 겪는 혼란들은 몇 가지 선택 사례들 중에서 고민할 때 되게 강력한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만난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2가지 선택지 중에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선택지가 어느 순간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 압도적인 카오스가 오히려 주는 평온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철학 공부를 오래 할 때 갖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철학을 좀 공부할 때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접해볼 때는 좀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그 고난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춘코님이 공부하실 때는 어땠는지 또 아무래도 전공이 철학가셨다 보니까 동기들이나 선후배들도 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건지 궁금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죠. 많이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고 근데 이 고민도 사실은 철학과 학생들이야말로 아예 너무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라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20대 초반에 그거를 몰빵을 해서 하고 오히려 20대 이제 중후반부터는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너무 고민이어서 철학과에 갔고 이미 그걸 20대 초반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혼돈이 주는 평온 이게 찾아와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좀 괜찮게 하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철학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성의 무력감을 저는 계속 마주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도 그것은 특정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꾸 접하는 게 철학인 거고 그러면 다른 전제를 세우면 다른 논리적 체계가 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걸 보니까 그런 좀 이성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면에 더 주목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에 더 충실해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좀 초연해지는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저는 좀 그 춘코님의 영상들을 보고 또 오늘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얘기를 딱 꺼내면 그 얘기에 알맞는 이론가 아니면 철학자 혹은 이론을 되게 잘 꺼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춘코님은 혹시 그 다양한 이론들이나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본인의 사고력 그리고 말할 때 꺼낼 수 있는 능력까지 연결시키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오늘 제가 무르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 책에 기초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제가 생각해 본 주제들이다 보니 말을 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근데 결국엔 계속 그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답하는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차차차차 쌓여가는 거고 저도 지금 유튜버 생활 자체를 거의 6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중철학서를 읽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중철학서를 읽을 때는 인기 있는 철학자들이 꼭 진리인 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꼭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철학자들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을 만한 말을 많이 해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대중적인 철학자의 핵심 사상이 꼭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 부분인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쇼펜하우어가 인기 되게 많잖아요. 쇼펜하우어의 핵심적인 철학적 사상, 뭐 저도 전공자까지는 아니지만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그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철학적인 분석을 많이 해요. 근데 대중 철학서에는
그런 부분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거의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정말 그냥 짧게 소개되고 넘어간다든가 하고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그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하는 거라고 보긴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모든 쇼펜하우어 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 그렇죠. 모두 그렇진 않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커리어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들었던 최악의 커리어 조언이 있나요? 저는 대학생 때 제 1학년 때 지도 교수님이 그분은 제가 처음부터 철학과에 갔던 게 아니라 인문광역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철학과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요즘 유의미한 철학은 과학 철학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너도 앞으로 먹고 살려면 과학 철학 해야 돼. 그냥 되게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듣고 되게 의아했어요. 그럼 지금 이 철학과에 존재하는 다른 교수님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분야 교수님들은 다 뭔가 유의미하니까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 교수님은 본인이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철학과 간다고 하는 그 새파란 20살 학생한테 그런 식으로 본인의 되게 좁은 시야로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생각하거든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시야가 넓은 게 아니잖아요.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뭐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분이 잘 아는 분야와 영역과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 요즘에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에 나름이고 진짜 전체적인 그 파이로 봤을 때는 과학 철학은 오히려 되게 소수거든요. 근데 그분은 도대체 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좋습니다.